재고도 조정이 되고 기업들이 원가 부담 이런 게 줄고 뭐 이렇게 되면 추정치가 그 이후부터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적 장세로 가게 된다. 잘 진행이 된다면 올해 여름이지 않을까. 국내 증시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좀 어쨌든 1월 달부터 좀 분위기 좋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대표님도 그렇지만 관심이 있게 보는 거는 야, 이 주주 행동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벤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저기 가면 돈 번대라는 기대감이 사람 관심을 이끌어내잖아요. 네. 요즘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그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좀 불만족스러우신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요구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있는데 요구는 이만큼이고 요 정도 선에서 결정나는 그런 네. 것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한 입에 배부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한 번에 이 뭐 단기적으로 내가 사자마자 정말 바로 주가가 다 반영하면 좋겠지만 네. 계단식으로 가는 것도 어찌 보면은 증시 전반에는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계단식으로 가는 게 이제 더 좋아질 여지가 남아 있는 게. 네네. 그래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도 이거는 전략의 하나이다. 행동주의 펀드들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저는 외국계의 이런 이제 주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토종 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보면서 해외에서 시각이 좀 바뀌어가지고서 이제는 외국인 그런 행동주의 펀드들 중에서도 한국 시장에 한국에서도 이게 좀 작동을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기업들은 저기는 원래 굉장히 나쁜 기업이니까 누가 톡 건드리기만 해도 원래 저렇게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이 저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주주 행동주의 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제 바뀌어 막 이렇게 좀 암울하고 막 이런 좌절스럽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의 변화도 엄청난 건데 네. 말씀하신 대로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죠. 그죠? 네네.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국내 기업이 주도해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외국에 있는 기업들도 예를 들자면 엘리엇 같은 데서도 여러 차례 우리 공격을 하다가 에이 그러면서 이제 나가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해외에 있는 헤지펀드라면은 야 엘리엇도 못하는데 뭘 우리가 하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서 이런 변화들이 생기면 아마도 모르긴 해도 홍콩에 있는 어느 회사에서는 회의를 하면서 야 이거는 한번 가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저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좋은 점이 어쨌든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게 나쁜 기업들도 있지만 네. 좀 극단적이에요. 한국은 아하. 반대로 굉장히 현금을 많이 또 쟁여놓고 있는 기업들도 너무 있거든요. 현금이 많은 기업들도 네. 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게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좀 제가 이제 보면서 여기 좀 놀랍다라고 했던 것은 의외로 이제 현대백화점 네네네. 그 분할 그게 주총에서 부결이 난 거였거든요. 네. 근데 왜 놀라웠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주사로 가는 거에서 이렇게 발목이 잡혔던 기업의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거기다가 대주주 지분율도 30% 중후반으로 뭐 물론 이거는 특별결의라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정도면은 지분율이 꽤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당연히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주총 며칠 전부터 기류가 아주 난기류가 만들어졌었어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의결권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는 게 의결권을 행사를 하려고 할 때에 의결권 자문기관에 그 결과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근데 특히 해외 의결권 자문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이 분할하는 거에 있어서 반대를 낸 적이 제 기억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회사가 분할된다고 해서 경제적 주체나 실질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여기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걸 반대를 했거든요. 그 외국의 그 의결권 자문기관에서 현대백화점 분할에 대해 반대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 자체가 제가 느낀 바가 뭐냐면 너무 K 분할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문제 제기를 다양한 곳에서 외국계 그 자문기관에다가
사실 해왔거든요. 이거 너네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 한국 바탕에서는 이렇게 되면 주주가치 훼손이 많이 일어난다. 아. LG화학 사례 때는 그때 당시에는 그거 찬성 나왔었어요. 거기서. 그때 제 기억에 LG화학에서 이제 분할을 한다고 했을 때 해외 투자자들이 그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물적 분할이 뭐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왜 주주 가치? 당연히 이건 주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해가 있었다가 그러네 정말로 막 이런 이제 학습이 됐나 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위 K 분할에 대해 가지고서 네. 이게 이제 뭐 그들도 이제 잘 알게 되어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못 하거든요, 기업들이. 그러네요. 그래서 상황이 생각보다는 한 단계씩은 여러 사건들에서 진전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확실히 좋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변화가 있고 이러다 보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올해 이제 SM 있었고 오스템 있었고 좋아. 그러면 다음 누구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다 정성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종목을 픽해보고 싶다. 과거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익이 좋아지는 거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지배구조가 개선되거나 거버넌스가 개선되면 좋을 수 있는 기업 혹은 뭐 이렇게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좋을 수 있는 기업 이런 걸 찾으려면은 어떤 방식이 좀 있을까요? 뭐 제일 심플한 게 배드 이즈 굿인 거죠. 옛날에는 네. 이래서 별로야 했던 기업을 그런데 그게 해소가 될 수도 있을 테니 그럼 좋은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지금 할인을 받고 있을 테니까 시장에서 네.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그냥 컨셉은 안 좋은 게 좋은 거다. 왜냐하면 좋아질 거니까. 네, 네. 지저분할수록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다만 근데 좀 조심하실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 변화를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그게 안 되어 버리면 누군가가 와서 변화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 기다림이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안전마진이 나오는 저평가 기업을 계속 내가 발굴해 내겠다라고 주주 행동주의를 잊고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너스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골랐는데 누가 와서 땡큐 사서 해주면 땡큐가 되는 거고요. 기관 투자자라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변화를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지분율이 낮더라도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네. 그러면은 주주 제한에 필요한 만큼을 그 기간 동안에 보유를 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바꿔주세요라고 주주 제한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하여튼 요거는 보너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배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걸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제일 좀 대표님 보시기에 배드를 상징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제일 그런 건 지배구조가 지저분한 거죠. 그래서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회사 다른 게 있고 거기랑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거래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뭐 비슷한 거죠. 네네.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은 일단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게 첫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B라는 회사랑 거래가 많아가지고 이거 뭐야 봤더니 이 회사의 지분율이 이 회사에는 지분이 별로 없는 대주주가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구조 이익이 잘 나오게 만드는 게 보이는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이 회사랑 이 회사랑 거래할 때 사실 거래라는 게 이제 좀 더 해줘 이러면서 이제 좀 마진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 회사가 이제 안 좋아지겠죠. 이 회사의 주주는 그런 걸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국내 증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플로우 그러니까 이제 자금 흐름도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 흐름이 약간 이제 좀 한 파도는 지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저는 자금이 계속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그동안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주식 쪽에서 선진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너무 강했었고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게 예를 들어 한국 증시도 그동안에 외국인이 많이 팔았었죠. 근데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제외하고 이머징을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1,400억 달러 이상 순매도였더라고요. 1,4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와,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100조 후반대 정도. 한 200조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 그 사이에 경제 규모도 커지고 사람들 부도 늘고 있을 텐데 여기는 오히려 매도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아하. 비중 자체가 굉장히 줄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좀 편향됐었구나라는 생각으로 신흥국도 뭐 거기다 신흥국들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네. 중국이 올해는 좀 차별화되게 더 딴 데보다 좋다라고 하니 뭐 돈도 많이 풀겠다라고 하니 이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요 흐름은 그래서 좀 더 이 정도 금액을 채울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참 수급을 예상한다는 게 원래 또 좀 쉽지는 않은데 너무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게다가 올해는 제일 중요한 띠이 어쨌든 중국의 회복이니까. 네, 맞습니다. 신흥국으로는 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이 한번 반등을 했고 이제 반등한 수준이 보면은 딱 작년 12월 정도 수준까지 지금 반등을 한 거긴 한데 이제부터 이제 뭘 봐야 될까요? 지금 뭐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시장을 볼 때. 뭐 또 똑같은 것 같아요. 인플레 좀 역시. 내려가 주냐. 그 다음에 경기가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경기가 뭐 뜨거운 건 아니더라도 침체는 안 가는 수준에서 좀 회복이 나타나는 거를 보여주어야지 시장이 안심하지 않을까. 이고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는 기업 실적이 추정치가 계속 내려왔었는데 그 부분이 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올라가는 시점이 과연 올 수 있느냐. 그 기대가 생겨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플레는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이제 경기 좀 여쭤보면은 경기와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더라고요. 노랜딩이라는. 네. 무슨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와요. 노랜딩. 어떻게 보시나요? 이 노랜딩 가능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새로운 단어는 이제 좀 어려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달성 가능성이 어렵다 보니 뭔가 예기치 못한 예전에 우리가 봤던 거랑 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니 그런 단어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그런 여러 경기 선행 지표들이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있기는 한데 약간씩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되면 뭐 사실 이제 단어는 만들기 나름이고 침체에 대한 우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적 시즌이 거의 한 70% 정도 됐거든요. 근데 과거 10년 평균 대비해 가지고서는 약간 불만족스럽지만 근데 이것이 뭐 정말로 뭐 침체를 봤었던 이익 추정치 수준으로 내려갈 만큼 안 좋은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좀 이익 추정치가 횡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좀 재고도 조정이 되고 그리고 기업들이 좀 뭐 원가 부담 이런 게 줄고 뭐 이렇게 되면 추정치가 그 이후부터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실적 장세가 실적 장세로 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장세는 그러면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이 시나리오로 따지자면 인플레가 안정되고 다 진정되고 나서 이제 기업의 이익조차도 올라가는 구간이 사실은 주식하기는 제일 편한 그게 가장 편합니다. 변동성이 가장 적고요. 저는 그게 이제 잘 진행이 된다면 올해 여름이지 않을까. 올해 여름에 좀 금방 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재고가 여전히 많기는 한데 재고에 대한 우려를 발빠른 기업들은 뭐 가령 월마트나 이런 데들은 이미 2개 분기 전부터 이제 재고 우려 얘기하면서 이거를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을 좀 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뒤늦게 어떻게 보면은 중간자를 만드는 뭐 반도체 우리나라 기업이나 이런 데들도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진행이 되고 나면 뭐 지금처럼만 가게 된다면 올해 여름 정도부터는 실적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그러니까 올해 여름에 실적으로 넘어가면 그러면은 이제 주식 할만하다는 얘기가 이제 그때는 진짜 본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요. 그러니까 이 역자가 붙어서 하락할 때에도 처음에 역금융이 올 때에는
실제로는 세상은 좋은데 빠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맞지가 않는 거죠. 그쵸, 펀더멘탈에 원래는 수렴하는 거 아니야 주가가. 근데 그런 상황을 되게 오래 봐오다가 네. 그 다음에 금융장세 올 때에는 반대로 현실은 너무 안 좋은데 반등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또 막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 이거 좀 덜 안 좋은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흥분할 정도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죠. 네. 근데 실적은 좋은 게 좋은 거. 딱 이거는요. 그 모범생처럼 하시는 분들한테 최고죠.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발품 팔아서 탐방하고 좋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그만큼 퍼포먼스를 내주는 그런 장이죠. 열심히 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그 정직하게. 맞습니다. 예. 사실 작년에 비하면 훨씬 더 지금 좋아졌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도 돈 좀 벌었다 이런 분들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올라가더라. 뭐 잘 고르면 뭐 이런 이제 기분 좋은 반응들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플레, 경기 회복, 실적 해서 올 여름에는 정말로 실적 장세, 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뭐 실적 장세가 와서 정말 주식하기 좋은 계절이 이제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월간 정광우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좀 끝으로 마무리 뭐 당부 말씀 이제 뭐 사실 이제 지금까지 투자해 오시는 과정에서 아마 정광우 대표님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으셨을 텐데 앞으로 올 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데이터가 워낙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뭐 연준도 데이터 디펜던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맞는데 이게 올라갈 때에도 우리가 물가 올라갈 때도 생각해 보시면은 올라가다가 좀 주춤하다가 올라가다 주춤하다 올라가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주춤한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물가 올라가는 게 멈췄다라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네. 그때가 사실은 이제 오히려 뭐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 이후에 더 큰 어떻게 보면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였었죠. 그렇죠. 반대로 지금 물가가 내려가다가도 중간중간에 뭐 울퉁불퉁할 때가 있을 거예요. 70년대도 보시면 물가가 일직선으로 떨어지지 않았었고요.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저점이 낮아지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거는 과학이 아니다. 이거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5만 가지 변수들이 있고 그 과정은 이번에 파월 의장도 이코노미 클럽에서 얘기했던데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좀 보시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어떠냐라고 했었을 때 실은 3월 지금 FOMC 회의는 25bp 인상이라고 모두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월 회의에서 이르면은 중단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 그렇죠. 예, 아니면 그 다음 회의에서 진짜 중단이 되느냐이니까 어찌 보면 상반기에 나오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보고서 판단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5월 FOMC까지는 가야 이제 뭐 좀 뭔가 윤곽이 좀 그렇죠. 드러날 수 있는 거겠죠. 그때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 장세도 되고 그러면 정말 좋은 이제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월간으로 나오는 것들은 특히나 연초에는 이런 식으로 뭐 변동도 뭐 이것저것 하고 못 알아듣는 말도 많이 나오고 업데이트 나오고 해서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달이 근데 지나고 나면 이게 좀 안정화가 될 겁니다. 뭐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인플레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보고 저희가 향후 정책 경로 생각해 봐도 되니까 일단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은 많으시겠지만 이걸 조금 차분히 지켜보는 게 상반기는 저는 뭐 그런 시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이게 좀 살짝 흥분 상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과잉인 것 같아서 또 오늘 또 CPI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저 이제 상상이 되는 게 텔레그램 채널에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알람 해놓은 거 보면은 막 CPI 나오면 막 와 막 이런 게 영상이 되긴 하거든요. 워낙 관심이 많아서. 예, 저도 사실 CPI 나오는 날마다 핸드폰이 느려져요. 메시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걸 느끼면서 이건 과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차분하게 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 이번에 좀 높게 나가서 좀 충격을 받더라도 아유 너무 그렇게 겁먹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낮게 나왔다고 해서 또 너무 또 흥분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보면서 좋은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간 정광우 2월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